자, 안녕. 반갑다. 6월 모의고사 설명을 좀 해줄 텐데 시험들은 잘 봤는지 모르겠네. 요 6월 모의고사는 다른 모의고사랑 다르게 내신에 좀 반영되는 경향이 있어. 이게 기말고사를 앞두고 보기 때문에 기말고사보다 한 20일에서 뭐 늦으면 한 30일 전에 봐서 해당 우리 학교 시험범위랑 관련이 있는 그런 문제들은 좀 출제를 하는 경향이 있단다. 그래서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열심히 공부 좀 해보자. 자, 시작하면 1번부터 볼게. 바로 거두절미하고 문제를 풀어줄게. 자, 1번 문제는 보통 1학기 중간고사 때 하는 학교가 대부분이지만 지금 이 무렵에 하기도 해. 1학기 기말, 즉 이 6월 달 정도에 하기도 하니까 하나씩 짧게만 요약해서 보면 별로 어렵지 않은데 말을 좀 헷갈리게 내서 선생님이 키워드를 좀 써놨어. 먼저 1번 문제는 관점을 맞추는 문제다. 관점. 관점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얘기하는 건데 어느 측면으로 바라보는지를 짧게만 얘기하면 시간적 관점은 역사학자들의 이야기랑 비슷해. 뭐 말만 하면 뭐 14세기가 16세기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의 말투랑 어떻게 보면 좀 고리타분할 수 있는데 그런 말투랑 좀 비슷한데 그런 말투의 본질 무엇일까? 현재 발생하는 일을 과거의 일과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지금 새롭게 등장한 게 아니라 예전의 것이 토대가 되어서 현재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는 좀 지금은 많이 바뀌고 있지만 장례식 문화 중에 매장 문화가 많았잖아. 매장. 화장 문화 말고. 이제 화장터가 좀 많이 생기지만 매장 문화라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 한국사 시간에 한번 배웠을지도 모르는데 부여 고구려 옥저동의 사만이라는 초기철기 국가가 있어. 초기철기 국가, 철기시대에. 그때 옥저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동해안 쪽에 있던 나라야. 옥저라는 나라에는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고구려라는 국가가 계속 옥저를 추수 때마다 와서 괴롭히고 살려는 드릴게 하고 살려놔. 그리고 뭔가 추수해서 수확을 할 때쯤 되면 다시 와서 뺏어가. 그리고 지가 농사 짓기 싫으니까 또 괴롭히고 뭐 이런 것이 반복되다가 많은 사륙이 있었단다. 옛날에는 좀 잔인했잖아.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많이 죽기도 하지. 그러면 그 뼈를 그 가족의 시신을 마당에 이렇게 묻어서 절대 이제 우리 가족은 한 가족이다 죽어서도 이러면서 마당에 묻어서 뼈만 추려서 집안의 가장 성스러운 곳에 계속 모시던 문화가 있어. 그것이 지금 현재 매장 문화랑 연결돼 있다. 지금 내가 시간적 관점으로 너희 그 매장 문화를 설명한 거란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의 연관성을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고 공간적 관점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리학자들이야. 걸어서 세계 속으로 보면 딱 세계 테마 기행. 그지?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지리 현상을 비교하는 거지. 근데 이 지리가 좀 확대를 해줄게. 지리는 자연지리적 현상으로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서늘한 기후에 있으니까 치즈를 그냥 먹지 않고 퐁듀로 녹여서 먹는다. 뭐 이런 방식이 이렇게 자연지리적 현상으로 이 세상을 분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지. 그리고 인문지리는 저 사람은 왜 돼지고기 안 먹어? 이슬람교 사람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슬람교의 지배를 받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인문적 환경이 있지. 그것도 하나의 지리 현상 중에 하나인데 그 지역은 다 똑같은 종교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동네는 이렇고 저 동네는 저렇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리적 관점인 거야. 이 문장을 딱 보면서 맞춰줘야 돼. 사회적 관점은 근본적으로 개인은 사회가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지. 신호등을 녹색불에 건너라고 규정을 하는 순간 빨간불에 건너면 욕을 바가지로 먹어. 왜? 국가가 정한 거야. 이렇게 해서 사회의 힘이 개인의 힘보다 더 세니까 학교에 너 앞으로 6시에 와 라고 학교에서 명령을 하면 안 다니던가 가면서 욕하면서 가든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왜?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세상의 힘이 더 세다라는 걸 강조하면 이게 사회적 관점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 윤리적 관점은 여기 써 있는데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지나가다가 이제 사람들 2-3명 모여 있는 걸 보잖아. 특히 그 학생들은 잘 그런 경우가 없는데 음식점이나 가끔 이제 선생님 성인이니까 술집도 한 번씩 갈 거 아니니 이렇게 맥주 한 잔씩 먹으려고 가는데 가면 옆에서 미친 듯이 싸워. 미친 듯이. 왜? 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미친 듯이 싸우는 거야. 그래서 정당하다 부당하다. 뭐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 뭐 사람이 복제인간도 아닌데 어떻게 생각이 똑같니? 그런데 이제 공익이 우선이냐 사익이 우선이냐.
뭐 어쩌고저쩌고 막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 그래서 정당하다, 부당하다 이런 사회 현상을 가지고 자신의 개인적 가치관을 투영시켜서 설명하는 방식이 윤리적 관점이야. 단순히 도덕적 판단뿐만 아니라 공익이냐 사익이냐 이런 부분도 해당된단다. 그래서 결국에 이 얘기를 보잖아. 이거는 아동을 학대하는 과정이 못됐다, 뭐 진짜 나쁜 짓이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면 자신의 가치관을 이 현상에 투영해서 도덕적 판단을 내린 거지. 도덕적 규범적 방향성과 도덕적 가치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3번의 가치관과 관련된 윤리적 관점이라고 푸는 거야. 이렇게 푸는 거야, 문제를 풀 때. 자, 넘어갈게. 2번 문제는 산업사회를 산 학생들이 있니? 너희들 이제 말도 안 되지. 다시 태어나기 전까지 절대 그럴 일이 없고, 나도 뭐 딱히 뭐, 근데 나도 정보사회에 이제 살아서 이제 보면은 태어난 거는 그 전에 태어났지만, 그래서 뭐,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막 돌멩이 집어던지고 땅바닥에 공기놀이하고 이러던 세대는 아니야. 나도. 뭐 게임하고 막, 게임하면서 막 엄마 욕 많이 먹어보고 이러던 세대인데, 이게 이제 정보사회인데 너희가 이제 산업사회를 잘 몰라. 그래서 이 산업사회랑 같이 비교를 시키는 거지. 정보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니? 인터넷 시대니까 굳이 사람을 얼굴을 마주치면서 볼 필요가 없어. 카톡 보내고, 카톡 보내서 대화를 하면 되고, 그리고 뭐 이렇게 게임할 때도 서로 만날 필요 없이 각자의 집에서 인터넷만 좋으면, 물론 렉이 걸리면 굉장히 짜증날 수 있겠지만 인터넷이 좋으면 당연히 충분히 즐길 수 있잖아. 즉 대면 접촉의 세대보다 비대면 접촉을 많이 하는 시대야. 그래서 이것을 좀 요약하면, 자, 왼쪽에다가 이제 선생님이 정리를 좀 해놨어. 가볍게 좀 보자. 자, 산업사회는 우선은 제조업 중심 사회야. 2차. 그리고 여기는 서비스업이야. 이걸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면 산업이 1차, 2차, 3차가 있어. 1차, 2차, 3차. 1차는 물고기라고 예를 들어봐, 물고기. 내가 참치를 잡았어, 이렇게. 그러면 1차 산업인 거야, 이렇게. 물속에서 끄집어낸 거잖아. 1차 산업. 농사를 지어서 아무것도 없는 흙밖에 없는 곳에 씨앗 하나 심어서 쌀을 하나 심었는데 쌀이 200개로 자랐어, 이렇게. 이런 방식이 맨 처음 최초로 만들어낸 산업이어서 1차 산업이다. 2차라는 것은 그 잡은 참치를 통조림으로 가공하는 과정이 제조하는 과정이어서 2차인 거야. 그지? 포카칩도 똑같아, 얘들아. 감자를 농사 지으면 1차고 그걸 포장지로 씌우면, 물론 공기 90%에 감자 10%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딱 만들면 이게 제조업이고, 그걸 편의점에 팔면 3차 산업이겠지. 그래서 이 2차에서 3차로 가는 시대를 탈공업화 시대라고 해. 학교에서 얘기할 수도 있어.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바뀌는 현상이고, 산업사회는 정보사회보다 기술력이 뭐 좀 떨어지기 때문에 소품종, 품종은 다양할 수가 없어. 핸드폰을 만들어도 똑같은 품종으로 대량으로 찍어내는 이런 방식이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물건들이 있지. 다품종 소량 생산 시대로 바뀌었다는 건 이게 더 좋은 거야. 품종이 훨씬 많아지고 소량으로 만들어도 돼. 총 개수는 여기가 더 많아. 다품종의 다가 훨씬 더 품종이 많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예전에는 드라마를 딱 보다가, 부모님 세대 드라마를 딱 보다가 진짜 막 막장 스토리로 가면 너무 화가 나. 너무 화가 나. 주인공 자꾸 막 당하게 만들고, 주인공 자꾸 무슨 깡패한테 계속 두들겨 맞고 막 일이 꼬이고 화나지. 드라마 작가한테 화 안 나. 화 나 안 나. 이래. 화 엄청 나지. 그러면 화를 풀 데가 없어. 근데 지금은 이렇게 댓글을 이제 써가지고, 뉴미디어라는 건 쌍방향이야. 작가님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주인공 약간 좀 보살펴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댓글도 한 번씩 달고, 우리의 의견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전자민주주의 시대로 좀 갔지. 그래서 쌍방향 미디어는 인터넷을 활용하는 뉴미디어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아직 나는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 나는 이게 몰라, 이런 거. 그렇지? 계정도 없고 너무 어려워. 왜 자꾸 인증을 하라는 거야, 나보고. 아무튼 그래서 일방향 매체, 이게 TV, 신문, 라디오 이런 것들 아주 간편하지만 이렇게 이쪽으로 이제 많이 바뀌었지, 그지?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건데, 세상이 변하는 속도를 보면 오른쪽으로 가면 많이 변하는 거니까 이게 정보사회겠지? 정보사회? 정보사회는 이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지식과 정보로 돈을 버는 사회잖아, 그지? 아니 뭐 자본을 쏟아 부으면 뭐 성공할 확률이 높겠지만, 그런 것보다 창의적 아이디어나 뭔가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는 유튜브, 이런 컨텐츠를 개발하는 게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어. 그지? 자, 이런 것들, 지식과 정보. 뭐, 선생님, 그 저번 주였던가? 내가 또 굉장히 재밌게 보는 프로그램이 나 혼자 산다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색깔을 이렇게 입혀가지고, 색깔을, 막
그 되게 재밌는 아저씨잖아. 전현무 아저씨라고. 색깔을 이렇게 입혀가지고 막 빨주노초 파란불을 넣으면서 이게 뭐냐면 지식과 정보의 사회로 온 거야. 난 정말 신기했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 그런 전문가가 필요하겠더라고. 왜냐하면 자기한테 어울리는 색깔을 찾아주는 거야. 그지? 얼마를 내도 찾아줄 수 있지. 그지? 선생님은 난 몰라가지고 맨날 까만 옷만 입고 다니거든. 나는 그냥 까만 사람이야. 근데 어쨌든 전문가 찾아가야 되겠어. 이 지식과 정보의 사회를 내가 이제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단다. 어쨌든 자, 지식과 정보가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라고 보는 건 B의 정보 사회이겠지. 그래서 이게 틀렸고 1차 산업은 여기랑 상관없이 농업 사회야. 아예 뭐 상관도 없고 굳이 따진다면 1차 산업의 비중은 산업 사회 쪽이 좀 더 많겠지. 자, 그다음에 요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은 여기가 더 다양해. 카톡으로 만나기도 하고 얼굴을 맞대기도 하고. 그지? 장단점이 있으니까 서로 어색하면 이제 카톡으로 만나고 카톡으로 친한데 실제로 만나면 진짜 어색한 애들 있지. 계속 카톡으로 만나야 돼. 그냥 그렇게. 그리고 정치 참여의 기회가 축소된 것은 이쪽이 축소되지. 전자민주주의 인터넷을 클릭해서 이제 정치 참여할 수 있잖아. 청와대 청원도 할 수 있고. 자, 마지막이 쌍방향 매체에서 이 오른쪽에 정보사인 거야. 그래서 답이 5번으로 이어진단다. 알았지? 3번은 이제 갑자기 뭐 컴퓨터 얘기하다가 완전 한 마이너스 2000년쯤 거꾸로 되돌아보자. 이게 노자야, 노자. 요번 모의고사를 내가 총평한다면 미래엔 출판사 교과서를 많이 활용한 것 같아. 왜냐하면 이게 미래엔에 있는 거야. 선생님이 통합사를 얼마나 내신 강의를 많이 해왔는지 아니? 모르지. 알려줄게. 많이 했어. 근데 많이 했는데 이거 보면은 딱 알아. 이거 미래엔 교과서 1단원에 있는 거야. 이거 끝에 막 보통 이제 학생들이 본문 내용만 보지 처음 시작하는 포장지와 끝에 이게 뭐 껍데기 이거 포장지 이런 건 안 본단 말이야. 거기 있어, 거기. 그래서 에피크로스 조각상이 하나 딱 있고 이렇게. 우선 노자라는 사람은 도가 사상가인데 이 둘의 사상의 특징이 전쟁 시대야. 중국 그리고 그리스 그 헬레니즘 마케도니아 뭐 이런 이쪽인데 전쟁이 나면 어떠니? 얼마나 끔찍하니 전쟁이. 먹을 게 없어. 우선 나 같은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들 입장에서 이 전쟁을 바라보잖아. 정치인들이야 막 광개토대왕 나를 따르라 이러면 그 광개토 얘기지. 나는 내가 만약에 거기 살고 있는 시민이면 얼마나 무섭겠어. 근육이 막 이렇게 있는 마동석처럼 생긴 사람을 5만 명 끌고 광개토가 나한테 오면 내가 얼마나 무섭겠니. 얼마나. 이제 살려달라고 빌겠지 막. 무서운 건 둘째치고 먹을 거 달래면 어떻게 해야 돼. 먹을 거 내놔 이러면 엄마랑 밥 먹고 있다가 뭐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이 와서 먹을 거 내놔 그러면 다 주겠지. 우선 사는 게 중요하니까. 그럼 먹을 게 있니 없니? 없어. 그래서 전쟁 시대는 가난이야. 가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가난과 공포의 시대인데 만족할 줄 모르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은 없다. 이 얘기는 지금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얘기다 얘들아. 이 말 자체가 먹을 것이 별로 없는 시대야. 이럴 때 밥 더 주세요 이러면 안 돼. 마이너스가 없는 제로 상태를 추구해라 이런 얘기다. 돈을 200억 300억 가질 필요가 없이 대출만 없으면 돼.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뜻이지. 그래서 얻기만 바라는 욕심보다 더 큰 허물은 없다. 그래서 만족할 줄 아는 데서 얻는 만족이야말로 영원한 만족이다. 너희 말로 정신승리라는 얘기지. 그래서 환경을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정치인들이 뭔가 이게 뭐 전쟁을 하고 이랬을 때 이 당시에 이때는 일반 시민들, 일반 그 백성들 입장에서는 뭘 환경을 바꿀 방법은 없어. 자기가 정치적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삶의 태도 중에 나의 행동보다 마음가짐부터 먼저 바꿔라 이런 주장을 했던 거야. 자, 그다음 여기는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동방원정을 떠나던 그 시기에 있던 일들이지. 우리는 자연적이고 똑같은 얘기야 어차피. 말투만 다른 거야. 여기 서양 사람이고 동양 사람이니까 당연히 말 습관이 다르겠지. 말을 좀 뱅뱅 돌려서 해 얘네는. 우리는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를 최소한으로 추구하는 소박한 삶을 살아라. 결핍으로 인한 고통이 제거. 대출만 없으면 돼. 빚만 없으면 돼. 이런 뜻이야. 그래서 단순한 음식에서도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이걸 쉽게 얘기하면 뭐 이제 선생님 할머니가 계신데 할머니가 선생님을 막 걱정하면 항상 그래. 이렇게 오면 계속 같이 살았었거든. 근데 어쨌든 오면 혹시 오늘은 뭐 아픈 데는 없니? 네. 그러면 행복한 거야. 그럼 행복해. 할머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해. 왜 그래? 결핍이 없는 거잖아. 지금 아픈 게. 막 건강할 필요는 없어. 그렇지. 아프지 않으면 되는 거야. 아프면. 그런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라는 건 맛있는 밥 주세요. 미슐랭 뭐 3스타 이런 거 밥 주십시오.
저 500만 원짜리 먹겠습니다. 필요 없다는 얘기지. 필수적이지가 않아. 밥을 먹고 싶은 건 자연스러운 욕망이지만 반드시 필수적인 건 아니잖아. 알았지? 저 막 무슨 비행기 하나 사주세요. 뭐 이러면 저는 꼭 비행기에다 제 얼굴을 붙이고 다니고 싶습니다. 저는 자동차로 만족을 못해요. 이러면 자연적이지 않아. 필수적이지도 않고. 그럼 이제 이 사람은 무슨 얘기야? 그냥 영양 섭취를 할 수 있는 그냥 밥. 맛있는 밥이 아니라 그러면 밥을 먹어야 되는 건 자연적이고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 이런 것들만 추구해라. 이런 게 이제 에피쿠로스의 주장인 거다, 얘들아. 알았지?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결론이 이거지 뭐. 근데 이거는 이제 답이 좀 허무하고 시험 대비를 할 때는 요것들을 좀 정리하고 위에 있는 사람의 도가사상가가 했던 가장 유명한 말은 하나만 써줄게. 노자는 이런 주장을 해. 그래서 어디서 많이 들어봤을 거야. 안 들어봤다고 좌절감 가지면 안 돼. 알았지? 저는 안 들어봤는데 왜 저를 소외시키나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 무의자연. 지금 배우면 되지. 안 보이는구나. 자, 무의자연. 그래서 인위적인 것을 거부하고 자연스러움을 추구하자. 이런 게 무의자연이다. 자, 넘어가자. 자, 4번을 보면 4번은 3단원에 있는 건데 3단원에 우리가 이제 어느 지역을 조사하러 갈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부산에 놀러 가야 되겠다. 부산. 놀러 가면서 놀러도 가고 해운대 이런 데 얼마나 멋있니. 놀러도 가면서 또 그 지역의 역사를 좀 탐방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한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니? 그래, 뭐 해운대 어느 지역이 아니구나. 부산의 어느 지역을 가지? 그래서 해운대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정해, 지역을. 그런 다음에 그냥 무작정 가니? 땅바닥에서 잘 거야? 바닷가에서 잘 거니? 숙소도 정하고,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의 교통편이나 뭐 버스 노선, 지하철을 타고 어떻게 가는지 다 조사할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지역의 가장 유명한 어떤 그 역사적 장소를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싹 인터넷 검색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제 야외 조사를 직접 가보는 거지. 가서 그 박물관에 있는 사람의 얘기도 들어보고 또 약간 이렇게 그 성격이 좋다면 저 오래 살았던 주민들에게 이제 말을 걸어서 이거 어떤지 이 문화재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야외 조사도 하고 그런 다음에 집에 와서 분석 및 자료 정리를 한 후에 이쁘게 PPT 만들어서 도표 및 주제도를 작성하고 난 여기까지는 올 수 있지만 여기서부터 안 되는 것 같아. 거의 컴맹 수준이었어요. 여기서부터는 다른 존재가 필요해, 나에게. 아무튼 그런 다음에 이제 보고서를 딱 작성하고 이제 발표를 하는 이런 방식인데 여기에서 굉장히 쉬워. 답은 5번이거든. 왜냐하면 상인을 찾아간다 이러면 얼핏 보면 설문조사라는 이 말 때문에 신뢰조사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뭘 인터넷으로 설문조사 할 수도 있어. 근데 요게 앞에 힌트를 줬지. 주변의 상인을 찾아간다는 건 실제 대면 접촉을 했다는 얘기니까 야외에 가서 만났을 가능성이 높겠지. 그래서 가 단계가 아니라 나 단계라고 봐야 된다. 나 단계.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취업자 통계 자료를 공공기관 어떤 뭐 누리집에서 문헌 연구를 했다. 이렇게 책을 봤다 이런 얘기니까 이거는 가 단계의 신뢰조사 단계가 맞아요. 그 다음 여기 있는 거는 직접 촬영한 거는 야외에 가서 직접 촬영한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 마지막에 뭐 기록한다가 뒤에 있는 거겠지. 자, 됐어. 5번 문제를 보면 5번은 2단원의 두 번째 주제. 2단원의 두 번째 주제 인간과 환경의 관계라는 주제가 있단다. 거기에 있는 건데 이런 거지. 원래 우리는 인간이 짱이다 이러면서 살아왔어.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을 보면 어떠니? 호모 사피엔스가 간 지역마다 다 사피엔스 말고 싹 죽였지. 싹 죽여서 같은 인간인 호모 에렉투스도 죽이고 다 죽였어 얘가. 뭐 그렇다고 했대. 나는 잘 몰라. 유발 하라리에게 물어보시오. 나는 모른다. 그 사람의 주장을 그냥 앵무새처럼 얘기하는 것뿐이야. 나는 과학을 잘 몰라. 아무튼 어제 주워 들은 얘기야.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가 이게 다 점령을 했다. 그러면 동물, 뭐 식물 다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잡아먹고 살았겠지. 그지? 그렇게 살아오다가 살아오다 갑자기 이만한 코끼리를 봤어. 코끼리. 그러면 이제 코끼리한테 쫄아 안 쫄아? 쫄지. 인간이 주먹을 어떻게 코끼리 이기니? 말이 돼? 고릴라도 못 이겨. 고릴라 팔뚝 이만해 얘들아. 질질 끌고 다녀 우리를 이렇게 뭐 장난감처럼 놀다가 버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니? 그렇게 이제 쫄면서 위축돼서 한 1300년대까지 살다가 인간이 좀 인간보다 약한 동물을 잡아먹었지만 그러다가 1400년, 1500년쯤부터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빵 쏘면 코끼리가 죽어. 총으로 이제 포르투갈에서 조총을 개발한 후에 빵 쏘면 죽어. 그러니까 다 이기지. 자연을 통제하는 방법을 배운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 막 그 이후에 베이컨이라는 과학자가 지식은 힘이다. 이게 무슨 얘기니? 공부하라는 얘기니? 과학기술을 갖춘 인간이 거대한 힘을 가졌다. 자연을 정복하는 지식이야말로 인간에게 가장 큰 힘을 준다. 이런 뜻이야, 이거. 그지? 과학기술이 미친 듯이 발전하면서 동물과 식물은 인간 삶을 위한 수단으로, 도구로 막 잡아먹고 파괴하고 이러던 시절이 된 거지. 그지? 자, 인간에게 어떤 물질적 풍요도 줬지만 결론이 뭐야? 지구는 한정된 자원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계속 이렇게 재생되면서 사는 거잖아. 그지? 배추를 먹고 뭐 이렇게 배추를 내가 이제 섭취해. 그런 다음에 뭐 이렇게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내 몸도 흙으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가잖아. 계속 돌고 도는 건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생태계가 파괴되면 인간도 죽어. 먹을 게 없어. 그럼 결국 최상위 포식자인 우리도 죽게 되어 있다. 그래서 사고방식의 전환을 이뤄야 된다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뭔가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데 이 레오폴드라는 사람이 딱 등장하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고방식의 전환을 이루게 해준 거지. 물론 레오폴드 주장을 완전히 다 실천하기는 힘들어. 이 사람은 삼림 공무원이었어. 삼림. 그지? 국립공원의 그 숲과 산을 관리하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설악산 같은 이런 것을 관리하는 삼림 공무원이었는데 어느 정도 결정권이 있었던 것 같아. 이 사람이 좀 직급이 좀 괜찮았던 것 같아. 왜냐하면 늑대가 너무 많은 거야. 늑대가 산에 늑대가 너무 많으니까 지나가다가 사슴이, 아기 사슴이 막 늑대한테 물려서 죽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끔찍했겠니? 그 막 늑대를 쫓아내고 이러던 모습을 보다가 늑대가 꼴보기 싫은 거야. 저런 건 왜 필요하지, 이 지구상에? 이런 생각을 한 거지. 그지? 인간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잖아. 따져보면. 인간 중심적으로 해석을 한 거지. 그래서 인간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저런 불필요한 존재. 마치 내가 모기를 생각하는 것과 비슷해. 그 모기, 얘들아, 나 모기보다 파리가 더 싫어. 정말 얘 자꾸 밀면 또 와. 밀면 또 오고. 정말 죽이고 싶은 파리. 너무 짜증나는데. 아무튼 물론 이제 나도 이제 레오폴드적 사고방식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 잘 안 되지만. 아무튼 늑대가 왜 필요하지 이러면서 그래. 늑대의 개체수를 줄이는 결정을 내리자. 그래서 늑대의 개체수를 줄이는 결정을 내려서 총으로 쏴서 죽이고 늑대를 이제 사냥꾼들에게 의뢰해서 늑대를 사냥을 한 거지. 어떻게 됐을까? 사슴에게는 행복하지. 사슴에게는 행복하지만 잔디밭에게는 굉장히 불행일 거야. 무슨 얘기니? 사슴이 풀을 미친 듯이 뜯어먹어. 사슴이 엄청나게 많이 번식을 해서 삼림이 황폐해진다. 숲이 망가져. 나무가 없으니까 거의 사막처럼 숲의 토양이 파괴되는 거지. 이걸 보고 어설프게 인간이 자연을 건들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레오폴드가 느낀 거야. 아, 인간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늑대가 말이야.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 생태계의 균형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모래군의 12달, 책 이름이 모래군의 12달이야. 그 책을 딱 내면서 생태중심주의적 사고방식을 얘기한 거지. 우리는 이 하나의 끈끈한 이거 생태계야. 생명 공동체에 포함되어 살고 있는 세포다, 세포. 지구가 인간의 몸이라면 우리는 한 파트를 담당하는 세포에 불과하구나. 늑대도 마찬가지다. 생명 공동체의 온전, 안정,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쓸데없이 개입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렇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인간, 동물, 식물, 무생물이 다 도덕적으로 동등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 물론 이 사람의 주장은 방향성을 준 건 맞지만 현실에 엄격히 적용하기 좀 힘들어. 왜냐하면 지금 내가 여기 건물에 있어. 건물. 어떤 그 건물에 야외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딱 봐도. 야외에 이런 거 어떻게 놓니? 건물이 있는데 건물을 지었어. 그러면 무생물인 땅이 얼마나 아프겠니? 땅이. 이런 생각 좀 해봐. 이 말이 돼? 나 방금 아침에 쌀밥 먹고 왔거든. 햇반 먹고 왔어. 햇반에 딱 데피자마자 김을 싸 먹으면 너무 맛있지. 아무튼 근데 햇반을 딱 먹었는데 햇반을 보면서 햇반을 내가 지금 화상을 입혔구나. 뭐 이렇게 인간으로 의인화시켜서 햇반에 피부를 막 절단해서 그래서 이제 쌀의 피부를 절단해서 화상을 입혀서 먹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이게 살겠니? 그래서 레오폴드적 사고방식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면 자 이런 얘기 왜 하냐면 레오폴드가 받는 비판점을 하나만 쓰자. 레오폴드는 이렇게 놀림받아. 너 환경 파시즘 아니야? 이렇게 놀림받아. 아니 말이나 되니?
그럼 레오폴드 넌 뭐 먹고 사니? 숨도 쉬지 마. 공기가 답답해 하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아니 너는 물은 어떻게 먹어? 물을 왜 네 몸에 가둬두지? 너는 지금 물을 포로로 잡은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하나만한 얘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비판점이 있어요. 답은 1번인데 생명 공동체의 안정과 균형에 기여해야 한다. 맞지? 그리고 우월한 존재이다. 아이고 뭐야 이거. 아니지 이건. 이건 레오폴드가 아니라 인간 중심주의의 베이컨 같은 사람의 주장이지. 여기는 이런 거예요. 겸손하게 지내라. 생명 공동체는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니까 우리도 한 구성원에 불과하지 정복자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다음 도구. 틀렸어. 이 사람은 이런 거야. 생태계의 내재적 가치를 존중하는데 내재적 가치는 그 자체로 가치야. 인간에게 필요하면 가치가 있고 인간에게 필요 없으면 가치가 없는, 예를 들어서 영지버섯과 독버섯이 있으면 나도 당연히 영지버섯을 캐겠다. 돈이 있으니까, 돈이 되니까. 막 100만 원 넘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내가 이 두를 값어치를 매긴 건, 이 두 식물을 값어치를 매긴 건 인간에게 도움이 되니까. 이게 아니란 뜻이지. 그냥 지구상에 존재하면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거야. 내재적 가치, 본래적 가치. 이것의 반대말이 수단적 가치뿐이다 이런 뜻이다. 그래서 수단이라는 말은 이용해 먹는다 이런 뜻이야. 내가 내 친구를 수단으로 여긴다 이런 말은 진짜 나쁜 말이야. 내가 친구를 딱 만났어. 자 친구야 오랜만에 우리 커피나 한잔 먹을까? 이러 만나서 만남 그 자체가 목적이면 참 순수한 아주 우정을 다지는 관계겠지만 친구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서 야 우리 친구야 커피나 한잔 먹을까? 이러고 갔어. 커피를 마시는 건 수단이야. 돈이 목적이지. 뭐 이러면 이제 친구를 이용해 먹는 거잖아. 이게 잘못된 태도야. 그래서 그렇게 대우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지. 생태계를 수단으로 대우하지 마라. 뭐 이런 주장을 했던 거다. 레오폴드가. 자, 그리고 정리하고 이제 6번부터 넘어가도록 할게. 자, 안녕. 6번 보자, 6번. 6번은 딱 보니까 얘들아 이게 뭐야 이게? 이거 개 아니잖아 이거. 이거 개랑 고양이 이런 거 아닌데 누가 딱 봐도 낙타 아니니? 낙타면 이제 건조기후 지역이다. 이거 누가 봐도 맞출 수 있고. 이거 뭔지 알잖아, 이거. 이거 모르면 좀 이상하지 않니? 이거 피라미드잖아, 이거. 그지? 그리고 이렇게 이제 차도르, 히잡, 뭐 부르카, 니캅 이런 것들을 이제 착용하면 누가 봐도 이제 건조기후인데 건조기후의 문제는 보통 어떤 식으로 오답을 만드냐면 뭔가 비슷한 듯 다른 걸래. 비슷한 듯 다른 걸. 우리가 이제 건조기후 하면 대강 안다? 농사를 짓기 힘들기 때문에 어쨌든 사람이 살아야 되잖아. 먹을 것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여기 따뜻하니까. 그래서 먹을 걸 만드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러면 동물을 키워. 동물을 이제 우리가 풀을 직접 먹으면 단백질 공급이 안 되니까 그 풀을 또 직접 섭취하면 소화도 잘 안 되고 해서 풀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유목 생활을 하지. 그럼 이제 동물이 그걸 먹고 우유를 만들면 그 치즈랑 그리고 탄수화물을 어딘가에서 이제 재배를 해서 그 두 개를 결합하면 살 수 있잖아.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그지? 그렇게 사는데 그래서 유목 생활을 한다는 말이야. 근데 유목 생활을 하는 건 알아. 근데 건조기후만 유목 생활을 하는 게 아니거든. 그게 이제 첫 번째 출제 포인트인 거야. 이 문제는 기후 문제는 항상 비슷한 듯 다른 것들을 아주 꼼꼼하게 말을 살짝 바꿔서 낸다. 예를 들어서 잘 봐. 뭐 우선 1번부터 볼게. 침엽수 림이 넓게 불포하는 건 여기 딱 봐도 나무가 한 그루도 없어. 림이라는 거 나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거 확대를 좀 하면 소나무가 침엽수야. 화렵수는 잎이 이렇게 넓다. 그리고 침엽수는 이렇게 바늘처럼 뾰족하다. 이런 건데 소나무가 대표적이고 러시아의 타이가 숲지대. 타이가. 소나무가 빽빽히 들어찬 그 지역을 타이가 지대라고 하는데 그런 게 이제 나올 때 등장하는 얘기고 어쨌든 여기는 무수목기후. 나무가 없는 기후이기 때문에 말이 안 돼. 냉대기후. 틀렸어요, 전. 그 다음 니은 볼게. 이런 거. 유목한다 이래서 이거 딱 동그라미 치게끔 유도를 하는 거다. 근데 이게 유목을 하는데 술록 뭐 하는 애니? 크리스마스 영화를 너무 만화 보잖아, 만화? 그 빨간 사슴이 막 이러는데 말이 돼? 빨간 사슴이 어떻게 눈밭에서 그 무거운 걸 끄니? 뿔이 이렇게 나가지고 근육 엄청 많고 회색 또는 갈색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막 우람한 그런 미국 크리스마스 영화를 보면 알 거다. 산타가 이렇게 쭉 다리 뒤에 있고 이렇게 쭉 날아갈 때 보면 하늘을 날아가는 게 뿔이 있는 정말 근육질의 소도 아니고 사슴이라고 보기 힘들어. 머리 이만해고 그러니까 이런 버팔로 같이 생긴 그런 애가 뿔 달린 애가 술록이야. 여기 술록. 그지?
이 술록을 키우는 거지. 그래서 잘 봐라. 문제는 이제 출제하는 방식이 건조기후는 기후 구분표, 쾌펜이라는 사람이 만든 기후 구분표에 따르면 BW 기후인데 뭐 이걸 직접 다루진 않겠지만 이 사람들은 건조기후 사람들이어서 유목 생활을 하는데 잘 봐. 확대를 좀 해주면 염소 유목을 하지 술록 유목을 하지는 않는다. 술록은 이 동네에 못 살아. 술록이 먹는 건 이끼야, 이끼. 이끼가 아니기 때문에 이끼나 지의류라고 해서 곰팡이를 이렇게 술록의 앞에 발톱이 있어. 이렇게 파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야,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걔가 네 다큐멘터리 보잖아. 춘드라의 뭐 눈물 이런 거 보면 계속 앞발로 이렇게 막 찍으면서 뭔가 눈을 먹어, 눈. 쟤는 뭐 이렇게 팥빙수를 좋아하나? 뭐 이런 식으로 눈을 먹으면 눈을 먹는 게 아니야. 마치 우리로 따지면 물에 밥 말아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딱 하면 눈을 먹으면 눈 바로 밑에 이끼가 있어. 이렇게 여기 3개월 정도 잠깐 여름이 오거든. 그래서 거기 3개월 동안 푸른색으로 잔디밭처럼 이끼가 쫙 깔리자마자 바로 또 눈이 덮여. 그러면 이제 너무 꽝꽝 얼음이 얼면 이거 앞발로 못 때리니까 술록이 죽는데 그래서 계속 부드러운 눈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거야. 앞발로 이렇게 찍어 먹을 수 있도록. 어쨌든 이게 술록을 유목하는 건 한대기후다. 한대기후. 알았지? 한대기후. 자, 그리고 디귿은 이제 흙으로 벽을 두껍게 만든 전통 가옥은 평평한 지붕, 좁은 골목, 네모난 직사각형으로 흙으로 집을 만드는 건 건조기후의 대표적인 특징이야. 건조기후는 나무가 없으니까 그늘이 없어, 그늘이. 그늘이 없으니까 또 집을 이렇게 높게 짓기는 좀 이렇게 흙으로만 지으면 기둥이 뭐 시원찮기 때문에 높게 지을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네모난 집이 하나 있으면 바로 옆에다가 집을 짓고 사람이 한 2명 정도 지나갈 수 있는, 3명 정도 지나갈 수 있는 이렇게 옆으로 서면 그 정도 간격을 딱딱 떼어놓고 있어. 왜? 그늘 만들려고, 그늘. 그래서 그 골목 사이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얘기도 하고 음식도 하고 방에만 있으면 답답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생활을 한단다. 그리고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지붕을 평평하게 짓는 거지. 지붕을 뾰족하게 지으면 각도를 맞추는 게 더 힘들어. 더 힘들어. 그래서 평평한 지붕을 만든다. 이게 건조기후의 특징이고 또 하나의 건조기후의 출제 방식은 이런 거야. 시험에 출제되는 걸 알려줘야 되잖아, 선생님은. 여기. 오아시스 주변에서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우선 농사가 돼. 학생들은 이제 농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농사가 돼요. 근데 오아시스는 이제 물 웅덩이잖아? 물 웅덩이인데 보통 모든 땅은 바다 밑에 잠겨 있다 올라왔잖아. 우리 과학 시간에. 나의 짧은 과학 상식으로도 아는데 너희는 지금 과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나보다 더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이나 이런 데가 다 바다 밑에 잠겨 있다 이렇게 올라온 대륙이야.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지. 다는 아닌데. 근데 어쨌든 그리고 토양에는 염분이 좀 있어. 그러니까 물과 섞여 있을 땐 덜 짠데 물이 쫙 말라버리면 소금만 남으니까 굉장히 짜다. 그곳에 갑자기 비가 내리거나 그러면 짠물이야 이거 아프리카의 물. 와, 비 온다 그러고 그 물 먹으면 어지러워서 이렇게 누워 있어야 될 거야 아마 니네 바닷물 먹은 것처럼. 그지? 바다에서 수영하다가 물 먹으면 한참 동안 어지러워서 막 식음을 전폐하잖아. 그런 것처럼 니네가 될 수 있어. 근데 오아시스도 마찬가지로 이게 바닷물까지는 아니어도 좀 이렇게 담수라고 보기는 힘든 약간 소금기가 있는 물이야, 소금기.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식물을 재배하면 다 죽어. 얘만 살아남아. 그러니까 이게 대추 야자가 맛있어서 대추 야자를 기르는 게 아니야. 그냥 야자가 훨씬 맛있지, 그냥 야자 이렇게. 그지? 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지방도 공급하고 야자에 지방도 있잖아. 그지? 탄수화물도 있고 단백질도 일부 있고. 그래서 이 대추 야자가 잘 재배가 되기 때문에 쓰는 건데 카사바는 아니다. 항상 카사바랑 이렇게 섞어서. 카사바는 뭐냐면 열대 우림 기후에 불을 질러서 비료를 만드는, 그래서 이동식 화전 농업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런 걸 거의 못하지만 옛날 원시 부족 마을에선 불을 질러서 그게 딱 잿더미로 변하면 거기다가 이제 카사바를 심는 거지. 왜냐하면 나무가 거름이 되니까. 어쨌든 카사바는 열대 기후야. 건조 기후가 아니라 비가 많이 오는. 그런데 여기 봐봐. 카나트. 이게 말이 비슷한 것들이 좀 헷갈리는 거지. 카나트는 관계시설이거든. 관계시설. 관계시설이 뭡니까? 얘 음식이지, 음식. 이것도 음식. 얘들아 이거 저기 무슨 공차인가 뭐 어디 가면 그 동그란 개구리 알처럼 까만 거 있잖아. 그거 얼마나 맛있니? 달콤하고 쫀득쫀득한 게. 이거 찐 거야. 물론 이제 그거는 그 업계에서 매번 다르게 하겠지만 나는 그렇다고 들었어. 그러니까 어쨌든 뉴스에서 본 거야. 그렇지. 뉴스 보니까 그리고 카나트는 이제 관계시설, 인공 수로, 땅 밑으로 이렇게 지하 수로를 만든 거지. 그래서 요거 좀 구분 좀 하자. 농사 지을 때 필요한 거지. 자, 그래서 답은 디귿 리을이고 어쨌든 됐어. 7번 볼게. 7번.
7번은 딱 공자. 공자 어떤 사람이니? 좀 약간 그지? 좀 무서운 사람이지 뭘 자꾸 혼날 것 같고 이런 사람 있으면 어쨌든 이 사람은 이제 도덕주의자지. 그래서 삶에 대한 숙고와 예의 범절을 강조하던 유교 철학자란다. 그렇지? 유교 철학의 창시자이기도 하고 춘추전국 시대 중에 춘추 시대에 살던 사람인데 제자백가 중에 하나고. 근데 이 사람이 주장했던 얘기를 우리는 대강 어디서 들었어. 대강. 우리가 성리학과 유교 국가였기 때문에 대강 들었지만 자세히는 몰라. 그래서 내가 좀 알려주려고. 자, 상식도 넓힐 겸 또 나중에 이제 나는 이제 문과 학생들이 많아지길 바라지만 문과 화이팅. 그때 문과가 많아지길 바라지만 문과에 가면 이제 윤리 과목 할 때 얘기 좀 많이 한다고. 알았지? 문과 화이팅. 자, 그래서 유교의 사덕은 이게 도덕이야, 도덕.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아라 그러면 도덕적으로 사는 게 뭐지? 대강 알겠어. 착하게 사나? 그럼 착한 걸 구체적으로 네 가지를 공자의 제자였던 맹자가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공자의 계보를 따라온 게 맹자야. 어쨌든 공자 맹자를 퉁쳐서 얘기하면 유교 철학의 도덕이란 이렇게 얘기하면 네 가지 덕을 지켰을 때 도덕적 인간이 되는 거야. 그렇지? 우선 첫 번째가 어질다. 예민하게 굴지 마라 이런 뜻이다.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지? 막 이렇게 친구가 막 잘못하면 너! 이러면서 막 니네 말로 극딜을 하는 거지. 극딜.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래서 측은하다. 쟤도 좀 미안하게, 쟤도 좀 안쓰럽다. 이렇게 쟤도 저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그리고 또 어려운 이웃을 보면 동정심과 공감 능력이 있어야 진정한 인간 아닐까?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그 불쌍해서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노력을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해주는 게 인간이지. 남을 측은히 여길 수 있는 공감 능력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정말 도덕의 핵심이라고 했다. 왜냐하면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강요하지 마라가 공자의 주장이거든. 내가 음식을 딱 먹었어. 근데 엄마가 이제 음식을 줬어. 나랑 이제 나의 형제 자매가 이제 밥을 먹었다고 쳐. 그 음식을 딱 먹었는데 콩이 나왔네. 딱 먹자마자 그래 나의 형제 자매요. 이거 참 맛있는데 이거 먹을래? 건강에 좋은 거야 이러고 딱 넘겨주면 되겠어 안 되겠어? 내가 먹기 싫은 걸 남한테 준 거잖아. 그럼 안 되겠지. 그래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강요하지 마라. 이런 뜻으로 이제 인이 나오는 것이야. 두 번째가 의롭지 않은 행동을 하지 마라. 견리사의. 눈앞에 누가 돈을 들고 막 부정부패를 흔들어도 의로움을 지켜라. 이게 이제 맹자의 주장이었거든. 그래서 정의롭게 살아라. 수호지심이라는 말은 의롭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정의롭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너 갑자기 동아리 후배가 반말하면 좋아 안 좋아? 알았지? 중학교 때 후배야 갑자기. 근데 야 그러면 뭐야? 이렇게 갑자기 분노가 막. 그러니까 우리는 또 한국에 사니까 어쩔 수 없어. 얘들아 놀이터 같은 데 가잖아? 그러면 5살짜리랑 7살짜리 있으면 7살짜리가 이러고 있어. 야 어린 놈이 까불고 있어? 이랬단 말이야. 5살한테. 이거 어쩔 수 없어. 한국에서 살고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공경을 해야지. 공경을. 존댓말도 하고 또 겉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제 우러러 보면서 친인척이 오면 참 공경을 하고 이런 게 이제 우리 이 도덕이지. 그다음 마지막이 도덕 판단이지. 시비지심이라는 게 뭐냐면 사양지심은 그래서 공경하는 마음을 갖춰라 이런 뜻이야. 그 시비지심은 너 나에게 시비 트니? 이럴 때 시비지심이 똑같은 말이다. 도덕적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야 이게. 그래서 도덕적 옳고 그름을 따져서 올바른 일만 계속해라. 그렇지? 뭔가 잘못된 일을 도덕이라고 믿고 행동하면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이 네 가지가 유교의 사덕이고 이것을 계속 했는지 매일매일 삶에 대한 숙고와 성찰을 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저걸 지켰는가? 저 중에 미흡한 게 있다면 다시 보완을 해서 내일 잘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라는 게 이 공자 얘기고 얘가 아니면 보지도 듣지도 움직이도 말하지도 마라라는 뜻이 그런 뜻이야. 알았지? 자, 도덕적이지 않은 삶을 살면 안 된다. 답은 2번이다. 2번. 이렇게 하면 타인들에게 존경심을 얻을 수 있어. 그래서 행복한 삶이 될 거야. 자, 8번 볼게. 8번은 이제 3단원에 있는 건데 8번은 무점포 상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다. 알았지? 이게 무점포 상점 아니니 둘 다? 근데 미묘하게 좀 다르다. 모바일과 인터넷. 얘들아, 내가 정말 이게 여기 음식 많이 시켜 먹거든? 이분들 나한테 좀 그래. 아무튼. 하긴 나보다 더 많이 시켜 먹는 사람 많지 뭐. 근데 모바일 쇼핑과 인터넷 쇼핑 뭐가 달라?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배 땡땡 민 땡, 땡팡 땡츠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그래? 나 이제 짜장면 하나 시켜 먹어야 되겠다. 그럼 인터넷을 켜고 컴퓨터를 켜고
로그인을 하고 그리고 수많은 인증을 거치고 얼마나 답답해. 아, 나 막 카드 인증하는 너무 짜증나. 막 자꾸 초기화 되고 렉 걸리면 정말 죽을 것 같아. 너무 화나서. 근데 자꾸 막 액티브 X를 깔래 나보고. 뭐 하라는 거야 진짜. 아무튼 그런데 이렇게 하면 열 받아 안 받아? 보통 그렇게 안 쓰지. 어떻게 하니? 핸드폰으로 띡 누르면 바로 주문 완료. 이렇게 되지. 요새는 그래서 잘 봐라. 위에가 연한 게 모바일이야. 둘 다 무점포 상점. 그지? 무점포. 점포가 없는 인터넷 쇼핑이라는 뜻이야. 크게 봤을 때 점점 비중이 모바일 쪽으로 늘어. 전체적으로도 상승하지만 이 안에서 비중도 늘지. 그렇죠? 그래서 인터넷 쇼핑은 이제 음식이나 이런 쪽보다는 다른 쪽으로 이제 뭐 옷을 산다거나 이런 것도 이제 모바일에 좀 잠식해 나가는 측면이 있어. 그지? 어쨌든. 그래서 이러다 보면 내가 모바일로 뭘 구입하면 어때? 자, 내가 예를 들어 땡팡 땡츠에서 이제 뭔가를 딱 시켰어. 그런 다음에 내가 그거 받으러 가니? 그럴 건 뭐하러 내가 시켜 이걸? 누가 이제 갖다 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오던 차를 타고 오던 올 거 아니니. 택배 산업이 동반성장 되겠지. 그지? 새벽 배송 같은 거 하면. 물론 이제 새벽 배송을 하면 가끔 막 나 SD 카드 하나를 시켰어. 분명 요만해. 근데 이만한 게 와서 이게 내 건가? 이러고 이제 이름을 보면 내 이름이야. 내가 이런 걸 시켰나? 잘못 시킨 거 아닌가? 카드 오류 아닌가? 이렇게 보면 박스가 하나 있고 그 안에 이제 SD 카드가 하나 있는. 깜짝 놀래고 그걸 이제 뜯어서 재활용해 버리면서 굉장히 또 분노를 하지. 아무튼 이 택배 산업이 동반 성장될 것이고, 두 번째, 상품을 구매할 때 시공간의 제약은 작아지겠지. 아니 뭐 집에서 그냥 내가 원하는 때 시키면 되니까. 그리고 그리고 약간 이렇게 옷을 사러 갔는데 그 옷을 판매하는 사람은 전문가잖아.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디자인을 알아? 그래서 DP 돼 있는 거 이렇게 보다가 괜찮나? 저 DP 된 건 괜찮지만 저게 내 얼굴에 걸쳐졌을 때 괜찮은지 한번 입어보려고 있는 거 아니니? 그러면 이제 부담스럽게 막 자꾸 쫓아오고 그러면 좀 부담스러워서 못 산단 말이야. 괜히 이렇게 센 척도 좀 하고 디자인을 아는 척하면서. 그래서 이제 좀 그런데 시공간적 제약이 작아지니까 내가 이제 나만의 공간에서 이렇게 딱 보고 이게 괜찮나? 이렇게 입어보진 않았지만 이런 것들을 보니까 시공간적 제약이 많이 작아진 거지. 그다음 2017년에 모바일 쇼핑 거래액이 쭉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모바일이 증가 속도가 많아서 디귿이 맞고 리을은 이게 반대로 돼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자, 그래서 답이 2번이야. 그 다음에 9번 문제 볼게요. 9번을 보면 여기는 이제 이거를 보고 내가 또 미래엔 교과서를 많이 활용한 것 같다. 이게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거지. 다른 교과서도 들어있지만 돌아가면서 뭐 내는 거니까 어차피 교육청은. 자, 노르웨이라는 나라는 영국보다 한참 위에 있어. 북극 근처에 있는 나라고 냉대와 위아래로 길어서 냉대와 한대가 같이 있다. 여기. 그렇지? 조금만 온대 기후 지역도 있긴 있어. 그래서 어쨌든 추운 지역이야. 그리고 지붕에 풀이 자라는 전통 가옥이면서 이 그림이 이제 미래엔 교과서 있긴 있거든. 피오르 관광이라는 이 말, 피오르가 빙하지형의 대표적인 모습이야. 그래서 U자 곡이라고 하는데 내가 그림으로 보여줄 거다. 어쨌든 여기는 추운 지방이야. 추운 지방. 그리고 밑에 있는 건 베트남인데 베트남도 위아래로 길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갈수록 적도에 가까워. 그리고 중국 쪽으로 갈수록 온대 기후에 가깝다. 그렇지? 사바나 기후가 많이 있고 이런 지역이야 여기가. 그래서 베트남의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인 곳이 할롱베이인데 할롱베이는 석회암의 용식작용으로 생겨진 카르스트 지형이야. 그러니까 석회암이 뭐냐면 시멘트는 물에 잘 녹아. 시멘트를 물에 녹인 다음에 모래를 섞은 다음에 탁 어떤 모양으로 만들면 굳어버리지. 그지? 물에 한번 녹아서. 그래서 원래 암석 상태로 존재하는 시멘트와 다른 여러 암석들이 섞여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런 다음에 물에 녹으면 스펀지에 구멍이 뚫리듯이 뽕뽕뽕 뚫려. 시멘트만. 왜냐면 빗물이 스며들잖아, 땅 밑으로. 그래서 그 지역이 싱크홀처럼 이렇게 파이는 거야. 이러다 보면 나중에 밑에는 동굴이 생긴단 말이야. 동굴의 입구를 찾아서 동굴을 들어가면 막 드라큘라 성처럼 귀한 괴석들이 막 이렇게 막 생선 가시처럼 되어 있는 그런 신기한 곳이 있어서 관광지로 활용이 되고, 여기는 그게 이미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섬처럼 돼 있어요. 여기는 할롱베이가. 자, 이래서 우선 답은 4번이야. 왜냐하면 베트남보다 그 노르웨이가 더 고위도에 있기 때문에 저렇게 되고, 그 다음에 추운 겨울에 보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겠지. 왜냐하면 지붕 위에 풀을 놓으면 아무래도 단열 효과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빙하 침식, 요 말 때문에 내가 좀 보여주는 건데 답은 4번이다.
마그마랑 하면 상관이 없어요. 자, 그림만 좀 보여줄게, 그림. 자, 선생님이 평소에 내신에서 많이 보여주는 그 자료들인데, 빙하는 이런 지형들이 있어. 이런 글자들이 나오면, 뭐, 권곡, 호른, 마터 호른 할 때 호른, 이런 것들과 뭐, U자곡, 이런데 우리는 U자곡과 피오르를 좀 보는 거야. 잘 봐.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이렇게. 빙하 지역은 보통 뾰족뾰족한 이 빙하들은 침식된 거야. 이게 눈이 쌓이잖아. 수증기가 쌓여서 이제 눈이 쌓이고 또 눈이 쌓이다 보면 무게 때문에 돌멩이를 깎아 내리면서 내려온다. 중력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이렇게 뾰족한 호른이 생겨. 그래서 빙하 지형의 산은 다 뾰족해. 뭉퉁한 지리산처럼 생긴 게 아니야. 흑산이 아니라. 자, 그리고 이제 뭐 발자국처럼 움푹 이렇게 동그랗게 패요. 이래서 권곡이라는 것들이 생긴다. 알았지? 이런 데를 등반하는 거야. 등반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현곡도 있고 물이 이제 흐르면서 그리고 이제 빙식곡이 U자곡이 생기면서 이곳에 혹시 바닷물이 이렇게 해수면의 상승으로 바닷물이 들어오면 여기가 피오르 해안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빙하가 이렇게 둥그랗게 해서 밑으로 쭉 밀려 내려갈 거 아니야. 그럼 U자로 깎여. 이렇게 U자로 넓게. 뾰족하게 깎이는 게 아니라 넓게 퍼지잖아. 빙하가. 쭉 이렇게 밀고 내려가면서 U자곡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보면 U자잖아, 이게. 이런 게 이제 빙하 지형의 특징이란다. 그러면서 수많은 이렇게 빙하가 오면서 쭉 밑으로 흙을 끌고 내려오면서 신기한 지형들이 생기는 거야. 뭐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어쨌든 노르웨이 쪽이고 그 다음 카르스트 지형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 카르스트 지형이 이런 거야. 이게 다 알 필요는 없는데 이 탑 카르스트가 할롱베이의 모습이다. 땅이 아예 다 녹아서 얘네만 남은 거야. 탑처럼. 시멘트가 한번 굳어버린 것처럼 남으면 여기에 좀 물이 차면 굉장히 신기한 섬처럼 돼 있는 이 현상들. 그래서 막 용이 승천하는 곳이다 이런 뜻이야. 이 할롱베이가. 아무튼 그런 뜻이고 봐라. 빗물이 스며들어 땅 밑으로. 그럼 여기에 이렇게 신기하게 이 들어가면 얼마나 무섭겠니. 박쥐 있고 막. 이거 우리나라에 강원도에 있어. 강원도에 동해 삼척지대에 시멘트가 많다. 그래서 거기 카르스트 지형이 많아요. 그래서 그쪽에 레일 관광 열차 그 들어가면 이제 친구랑 같이 안 가고 혼자 가면 진짜 무서울 거야 여기. 이제 가다가 멈추기라도 해봐라. 거기 걸어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물론 그러진 않아. 재밌게 돼 있어. 농담이지만 아무튼 이 종유석과 석주인데 석수는 위로 이렇게 시멘트가 한 방울씩 똑똑똑 위로 떨어지다 보면 계속 굳어. 그지? 마르고 굳고 마르고 굳고 하다 보면 이렇게 올라오고 종유석처럼 고드름이 맺히다가 결국 얘네 둘이 붙으면 이렇게 석주가 되는 거야. 이런 모습이지. 그러면 저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사람들이 신기하다고 이제 인증샷도 찍고 여러 가지 되게 유명한 관광지다. 재밌는 곳인데 그러다 보면 여기가 위에서 압력을 받으면 돌리네라고 땅이 움푹 파요. 요만큼의 흙이 딱 무너져 버려봐. 한번. 그러면 움푹 파이면서 숟가락 모양으로 이렇게 딱 파인 땅들이 생기지. 그렇지? 돌리네. 이게 합쳐지면 우발라가 되는 거야. 더 크게. 그렇지? 이런 현상들을 얘기하는 거다. 됐지? 카르스트 지형은 결국에 석회암의 용식작용 때문에 형성이 되는데 그런 곳이 이제 비상교과서를 보면 이렇게 여기가 석회암 지대면서 온천까지 있는 터키의 파무칼레라는 곳이야. 굉장히 이제 관광 산업으로 유명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또 이제 중국에도 탑 카르스트 지형들이 얼마나 멋있니? 그지? 굉장히 멋있는 곳들이야. 그리고 자, 여기 마다가스카르 이런 곳에 이제 있는 이 석회암 지대들이 이렇게 있고 이게 동굴 속에도 있다는 거지. 어쨌든 석회암의 용식 작용으로 형성된 카르스트 지형이란다. 알겠지? 자, 마그마랑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마그마 나오면 아이슬란드나 일본, 뉴질랜드 이런 게 나와야 돼. 아이슬란드, 일본, 뉴질랜드. 10번 볼게. 자, 10번은 네가 내 인권을 침해했어. 뭐 이런 식으로 장난삼아 친구끼리 얘기하면 왜? 친구가 나 자꾸 막 놀려요. 이러면 이제 인권 침해일 수 있어. 응? 인권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하면 인권은 뭐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될 권리들.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 이런 게 인권이야. 그래서 인권의 특징이 천부성. 하늘이 준 인간의 권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권력이 센 인간, 아무리 부자인 인간이라도 다른 인간을 권리를 침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천부성이고 보편성은 누구나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인간이란 이유만으로 인권을 누릴 수 있다. 그 다음 불가침성은 함부로 남의 인권을 침해하지 마라. 그지?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와 똑같은 얘기야. 그 다음에 항구성은 단절적인 게 아니라 평생 동안 영원히 지속된다. 이런 게 이제 항구성이야.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어본 건데 크게 어렵지 않거든 여기.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다 그러면 이거 보편성에 대한 얘기다. 누구나 누릴 수 있다는 뜻 때문에. 근데 일정 기간에 한시적으로 보장된다가 항구성의 오답이지. 항구성이라는 건 영구성이라는 말과 똑같거든. 영원히 지속된다 해서 한시적으로 보장이 아니라 평생 동안 지속된다 이런 뜻이야. 자,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가진다 이러면 이건 천부성이겠지. 태어나면서. 그리고 양도 불가성이고 불가침성은 다른 사람에게 침해하지 마라. 그런 얘기다.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인권은 내 스스로 포기할 수 없어.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되는 사례지만 그냥 한번 사례를 각색해 볼게. 내가 누군가와 이제 막 운동을 좀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친구랑 운동하다가 너무 화가 났어. 같이 운동하는 애야 막. 너무 화가 났어. 얘가 자꾸 막 놀려. 그래서 진짜 화가 나서 야, 우리 한번 고소하지 않기로 하고 한번 맞짱 한번 뜨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싸웠어. 싸우면 안 돼. 절대 안 돼. 알았지? 안 된다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다 지금. 싸웠어. 그래서 내가 야! 그리고 내 시뮬레이션은 분명히 내가 이기는 건데 막 이렇게 했는데 막 미친 듯이 두들겨 맞다가 이제 쌍꺼풀 터지고 막 얼굴 이만해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막 다 망신당하고 이래서 이제 지고 막 서럽게 막 울고 있어 내가. 그러면 이제 어때? 고소하지 않기로 내가 얘랑 구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고소를 못하는 것인가? 인권은 평생 동안 영원히 보장되고 내가 스스로 내 인권을 포기할 수 없어. 알았지? 그런 불법적인 계약은 계약이 아니야 얘들아. 그래서 어때? 고소해야지. 고소해야지. 맞은 건 맞은 거고 고소해야지. 뭐 이런 거야. 절대 싸우면 안 된다는 얘기하는 거야. 그런 것처럼 인권은 내가 내 스스로 인권을 포기하거나 이런 말이 안 돼. 예를 들어 또 이거는 이제 자살죄가 없지. 왜냐하면 자살을 하신 분은 이제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살 방조죄는 있지. 자살을 용이하게 하는 도움을 주면 그 사람 처벌받아. 감옥 가. 절대 그래서는 안 돼. 근데 이런 거지. 왜? 내가 내 인권을 포기할 수 없어. 누가 진짜 뭐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도와주잖아? 큰일 난다. 알았지? 인권을 포기한 게 아니야. 저 사람이 자기 인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나는 무죄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 인권은 누구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성은 절대 불가침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알았지? 자, 여기까지 하고 11번부터 진행하도록 할게. 자, 11번 보자. 11번. 11번을 보면 이거는 어디 있냐면 그 4단원에 보면은 세계사 얘기 많이 나오거든. 시민혁명 같은 거. 그래서 거기 시민혁명 파트에 조금 뒤로 넘기면 바이마르 헌법이라고 있어. 1919년에 그 제정된 헌법인데 이 헌법이 등장하고 그 뒤에 이제 뭐 인종차별 철폐협약이 한 7, 80년 정도 뒤에 또 등장을 하는데 70년 정도 되는구나. 70년 등장을 하는데 70년 이후 그러니까 80년대에 등장하는 거지. 뭐냐면 우리가 맨 처음에 인권을 자연스럽게 얻어낸 건 아니다. 앞에서 인권을 받지만 보편성, 천부성 뭐 있긴 있지. 근데 예전에는 왕들이 백성들을 엄청 탄압했거든. 그래서 같은 인간인데 신분제가 있었어요. 옛날엔. 신분제가 있고 왕은 그냥 편하게 살고 쉽게 얘기하면 백성들은 엄청 힘들게 살았단 말이야. 그러면서 원래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다가 계몽사상가들이 등장해서 계몽사상가가 이제 무지로부터 타파 이런 뜻이야. 그래서 억울한 거를 알려주는 사람들이지.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데 내가 우리 백성들이 왜 왕을 저렇게 떠받들고 살아야 됩니까? 왕도 뭐 잘못하면 저항권을 행사해서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준 거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억울한지 몰랐지. 모르다가 계몽사상가인 뭐 장자크 루소나 여러 사람들의 책들이 퍼지면서 불평등의 기원에 관련된 얘기와 사회 계약설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결국 그 말의 핵심은 우리가 국가를 인위적으로 형성한 거고 만약에 로크의 얘기로 따르면 만약에 군주가 뭘 잘못하면 바꿔야 돼. 결국 군주는 반장 개념인 거야. 반장. 그렇지? 반장 개념이라는 걸 알려주니까 사람들이 맞아. 그 말이 맞잖아. 맞아. 이러면서 생각이 바뀌어서 목숨 건 투쟁을 해서 결국 시민혁명이라는 것이 생겼단다. 그래서 시민혁명의 핵심은 왕을 쫓아낸 거야. 절대 권력자인 왕을 쫓아내고 바꿀 수 있는 왕으로 다시 앉혀놓은 거지. 또는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왕이 없는 대통령제가 됐어. 결론. 그래서 자유와 평등을 획득했다. 3대 시민혁명을 통해서. 그래서 3대 시민혁명이 영국의 명예혁명, 그 다음에 미국의 독립혁명,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이야. 이 3대 시민혁명을 거쳐서 자유로워지긴 했어.
그리고 어느 정도 형식적인 평등은 실현이 되었으나 돈이 없으면 불행하게 살게 된다는 걸 그때 알게 된 거야. 국가가 케어해 줄 때랑 좀 다르게 결국 내가 스스로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평등하지 않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지. 돈이 있는 사람은 좀 쉽게 출발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쉽게 출발하지 못하는 현상을 보면서 마르크스라는 사회주의자도 이 무렵에 등장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불평등과 빈부격차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때 바이마르 헌법이라는 걸 딱 못 박아서 전 세계를 깜짝 놀래킨 거다.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 패망한 후에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공화국이 생겼는데 국가를 새로 만들면 헌법을 만들 거 아니야? 그 안에 세계 최초로 이 내용을 집어넣었어. 159조의 내용 같은 평등권, 자유권을 그냥 보면 알잖아? 근데 여기가 복지제도 같은 개념을 넣은 거야. 뭐냐면 노동자를 위한 권리와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권리. 원래 부자는 뭐 직업 상관없지. 자기가 회사를 차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사회적 약자를 도와줘야 되는 권리에 대한 걸 딱 헌법에 국가 최고의 법에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깜짝 놀란 거지. 명시적으로 규정해서. 그래서 이 사회권의 핵심 키워드들은 이런 거야. 가난한 자도 교육받게 해줘라. 그리고 일자리를 국가가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야 스스로 먹고 살 수 있지. 일자리가 없는데 범죄를 안 저질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야. 당연히 저지르면 안 되지만. 그리고 이제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줄 권리가 의무가 국가에 있다. 그리고 인간다운 그리고 사회보장 이런 것들 119 서비스 같은 거야. 사회보장이. 인간다운 생활은 최저생계비 같은 거지. 이런 것들을 독일 바이마르 헌법에서 넣어놓은 거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충분히 실현되지 못했지만 이 내용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결국 이것을 획득하기 위한 수많은 재조정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또 1970년대 존 롤스라는 사람이 정의론이라는 책을 펼치면서 최소수혜자 우선 배려에 대한 어떤 이론적 뒷받침을 해줘. 그래서 자유롭게 경쟁을 해서 먹고 살되 자유가 최우선의 가치고 자유롭게 벌고 또 기회를 똑같이 주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누군가는 올림픽 경기 봐봐. 누군가는 아쉽게도 꼴등을 할 수도 있어. 그날 컨디션이 안 좋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누군가는 1등을 했는데 1등 혼자 다 가져가고 꼴등을 비참하게 만드는 사회는 안 좋은 사회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미국 사회에도 복지제도가 더 전면적으로 시행된 측면이 있는 거지. 어쨌든 바이마르 헌법의 핵심 주장은 복지제도다. 여기 밑에 있는 거. 인종차별 철폐협약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전 인류가 차별하지 말자 이런 거야. 결국 국가 때문에 차별하고 종교 때문에 차별하고 특히나 인종 때문에 차별하는 건 정말 최악이지. 그지? 어떤 집단을 싸그리 묶어서 식별 가능성과 또 그들이 자기보다 권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백인이 흑인을 차별하고, 그지? 같은 피부색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엄청 차별을 하던 이런 것들을 없애자는 운동이 있었던 거야. 어쨌든 평등의 이념과 자유의 이념, 그리고 문화에 관련된 어떤 사회권적 이념도 있었던 거지.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 기억, 동그라미 기억이 후천적 차이에 의한 불평등이라고 할 수 없어. 이거는 피부색은 선천적으로 갖고 오는 거야.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 사회권이 최초로 명시된 헌법이 바이마르 헌법이다. 맞지? 그리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양쪽 둘 다 존재하기 때문에 틀렸고, 이거는 둘 다 자유권이 있기 때문에 맞는 얘기야. 맞지? 자, 요 정도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 자, 12번 보자. 12번 이거 읽으면 문이 흔들리면 당연히 지진이겠지. 지진인데 그냥 답은 5번 아닐까? 5번? 내진 설계 이런 거 있잖아. 건물이 있어. 또 이렇게 위에 건물을 달아. 중간에 어떤 스프링 같은 걸 넣어서 흔들리면 이렇게 건물이 꺾여서 부러지지 않도록, 그지? 땅 밑에도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철근 구조물을 만들면 아무래도 건물이 부러지는 게 제일 큰 문제잖아. 이 지진에선. 고층화될 때마다. 물론 이러면 맨 위층은 정말 진동이 심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죽는 건 아니니까. 죽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또 고층에 있는 사람 되게 무섭겠다 생각해 보니까. 아무튼 그런 거야. 그리고 이거는 어떤 주제에서 나오냐면 통합사회 2단원의 첫 번째 주제인 자연재해라는 것에서 나와. 그러니까 2단원이 앞에는 기후와 뭐 지형에 관련된 얘기를 쫙 하다가 세계지를 얘기하다가 뒤에 갑자기 자연재해가 딱 나와. 자연재해. 하나씩 볼게. 자연재해 1번부터 보면 열대 해상에서 발생하며 강풍과 폭우를 동반하는 게 태풍인데 태풍 중심으로 나온다 이게. 그래서 태풍을 좀 설명해 줄게. 태풍은 열대 저기압이야.
고기압이 아니라 저기압이야. 유치해 보이지만 고기압으로 바꿔서 정말 많이 낸다. 현장에서 내신 강의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나의 얘기를 믿는 게 맞아. 알았지? 그래서 물론 다른 분이 더 많이 할 수도 있어. 아무튼 그냥 난 내가 많이 한다고 얘기할게. 그런데 17m/s 이상의 바람 속도를 가지는 거지. 그리고 뭐 우산이 꺾일 정도겠지. 자, 그 다음에 늦여름, 초가을 오른쪽이 위험 반환이야. 우리나라는 이게 왠지 초여름에 올 것 같지만 늦여름인 8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지. 7월에도 일부 있을 수 있으나 8월과 9월, 10월쯤에 있는 거야. 이게 학생들이 좀 착각을 하는 게 초여름에 온다고 착각할 수 있어. 아니야, 절대. 무더위가 끝날 무렵에 온다. 그런데 내가 그림을 그렸어. 그림은 자신감이지. 그래서 자신감 있게 이게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렇지? 최선이다. 최선이고 이게 뭡니까? 그러면 이게 한국이야, 한국. 이거 뭡니까? 그러면 너네 애국심이 없는 거야? 알았지? 자, 그래서 밑에 있는 것도 뭐죠? 이러면 원래 우리나라 같은 중위도,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있잖아. 중위도는 바람이 이렇게 불어. 이 방향으로. 약간 사선으로. 이걸 편서풍이라고 해. 알았지? 편서풍이 이제 불어오는데 서쪽에서 이제 출발해서 오는 바람이다. 이 바람이 밑에 깔려 있어. 우리나라 모든 바람의 방향은 지구가 돌기 때문에. 그지? 그런데 태풍은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동그랗게 태풍이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해. 그러니까 반시계 이렇게 가지. 시계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되잖아. 그럼 잘 봐라. 얘랑 밑에 편서풍이랑 요 회전 방향이 일치하지. 그래서 2배 빨라. 여기가. 그래서 오른쪽인 특히 경남 지방과 전남 지방과 제주도가 엄청난 피해를 입어. 태풍으로. 엄청난. 그러니까 괜히 막 태풍 온다 하면 어때? 정말 예전에 한 5년 전인가? 엄청나게 큰 태풍이 온다 그래서 무서워서 사람들이 막 선생님 부모님들도 그러고 신문지랑 막 테이프를 창문에 다 붙였어. 베란다 뜯어질까 봐. 다 붙였거든? 서울은 그럴 필요가 없단다. 얘들아, 오바야. 물론 이제 그런 태풍이 오면 또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 부산 사람들이 보면 비웃어. 얘들아, 비웃어. 야, 진짜 장난해? 이럴 수 있어. 여기 막 자전거 거치대 날라다녀. 그래서 뉴스 보니까 얼마나 무섭니. 그래서 이게 2배 빨라진다는 현상이고, 그리고 이렇게 강한 발언은 바람의 방향이 서로 이렇게, 그지? 반대 방향으로 오기 때문에 여기가 아무래도 바람이 세긴 센데, 그래도 좀 여기보다는 약하다, 상대적으로. 가항이 무슨 뜻이냐면, 항해가 가능하다. 배가 다닐 수 있다. 이런 뜻이야. 물론 태풍 올 때 굳이 배를 탈 이유는 없겠지? 그런데 이제 여기는 위험 반언은 여기 배 타면 큰일 난다. 이런 뜻이야. 알았지? 이게 이제 태풍의 모습이고, 이렇게 하다가 점차 소멸하면서 없어지는 거야. 고위도로 가면서.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대설은 당연히 뭐 이렇게 눈 많이 내리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시험에 내냐면 이렇게는 이렇게. 대설은 확대 좀 해줄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렇게 서쪽에서 이렇게 오거든. 서해안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시베리아 기단이 쭉 오다가 서해 바닷가에서 수증기를 머금고 수증기를 그러다 소백산맥쯤에 쫙 뿌려. 이렇게 두 군데. 그렇지? 소백산맥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산맥들에 노령산맥이나 이런 데서 쫙 뿌리는 거야. 어쨌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는 전남 전북 지방엔 대도시도 많지만 뭐가 있냐면 평야가 있기 때문에 비닐하우스 시설 재배를 하는 곳들이 있어요. 거긴 눈이 쌓이면 비닐하우스가 무너지지. 그래서 이쪽에 피해액이 좀 커. 대설의 피해액은 태풍의 피해액수보다는 훨씬 적어. 하지만 금액으로 따졌을 땐 하지만 이쪽은 큰 피해를 입기도 해. 이 지역에 국한했을 때. 전국적인 피해는 적지만. 그리고 가끔 동해안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거든. 사만 사온 이런 게 그런 개념이야. 이쪽에서 불어올 때 좀 따뜻하단 말이야. 그랬을 때 강원도 강릉 지역에 눈이 굉장히 많이 오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어쨌든 1월, 2월쯤에 집중적으로 오고 폭염 현상은 7, 8월인 한여름쯤에 온다는 거. 그 정도. 그리고 가뭄은 봄에 온다. 보통. 요런 거 기억하면 돼. 다 뭐 뭐냐? 자, 그 다음에 13번 볼게. 13번. 13번은 그치. 선생님은 이제 수많은 뭐 기기들을 이제 나도 괜히 막 TV 보면은 저건 꼭 사야만 해. 이러면서 이제 사긴 해. 사. 그래서 뭐 태블릿도 사고 막 핸드폰도 사. 지금 핸드폰은 전화 용도 외에는 딱히가 정신승리의 멘트다. 할 줄 모르겠어. 자꾸 너무 어려워. 자꾸 얘네 업데이트 할 때마다 느려지는 것 같은 의심도 있고 지금 굉장히 지금 모르겠어. 아무튼 그리고
태블릿도 강의할 때 빼고는 딱히 쓸 일이 없어요. 아무튼 이런 거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정보 격차는 정보통신기기를 보유했냐 안 했냐 이걸로 정보 격차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요새 많이 나타나는 건 누구나 다 스마트폰이 있어. 누구나 컴퓨터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활용할 줄을 몰라. 활용할 줄을. 있는데 어떤 사람은 90% 기능을 다 써. 어떤 사람은 10%만 쓰는 거지. 그지? 괜히 또 투지폰 들고 다니면 사람 이상하게 볼까 봐 뭐 되게 특이한 척한다 이럴까 봐 그냥 쓰지만 나는 투지폰은 또 상관없는 사람이야. 근데 어쨌든 인터넷과 금융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 뭐 금융인증서가 아주 많고, 그지? 이런 것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좀 힘들어요. 정보 격차지. 그리고 이제 사생활 침해는 뭐 사람들의 신상을 터는 이런 문제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답은 2번이란다. 넘어갈게.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저게 원래 정보윤리는 스피넬로라는 사람의 정보윤리에 관련된 암기 문제가 가끔 나오지만 그건 가끔이야. 학교에서 얘기할 때만 하면 될 것 같아. 모의고사에서 다룰 필요 없어. 자, 14번 볼게. 환경 문제의 해결책 중에 주체 노력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2단원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 2단원 자연재해 파트. 그쪽에서 결국 답은 요 기업에 관련된 부분이 틀렸지. 법률을 제정하는 건 정부의 노력이야. 또는 국가기관이지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기업이라고 하면 기술 개발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돼. 친환경 제품 생산 이런 쪽이지 법률을 제정하는 건 민간인이 할 수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답이 4번이라고 하고 그냥 넘어갈게. 자, 15번. 자, 15번을 보면 지도를 좀 볼까? 전 세계를 좀 확장을 해놨는데 자, 첫 번째 보면 여기 이제 벼농사 짓는 데가 여기야, 여기. 여기 말고는 이제 쌀 재배를 못 하는 게 맞아. 안 하는 게 아니라. 쌀은 비가 많이 오면서 그러니까 비가 올 때 진짜 확 와야 돼. 모내기 할 때랑 이럴 때 있지. 그리고 굉장히 뜨거워야 돼. 또 바짝 말려줘야 돼, 그걸. 어느 정도 수확기에는. 수확기에도 비가 많이 오면 쌀이 썩겠지. 그지?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시골길을 가다 보면 여름에 논인지 밭인지 한 번에 알아보는 방법은 땅 밑에 물이 차 있으면 무조건 논이야. 그 벼는 항상 늪지대에 살기 때문에 잠겨 있어야 돼. 그리고 맨 땅에 있으면 밭이라고 하는 거야, 다. 아무튼 논에서만 재배할 수 있다. 물에 있는 곳. 그만큼 비가 많이 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재배를 하는 거지. 이 지역에서. 그렇지? 여기에서만 재배하고 이런 지역은 밀농사권이야.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는 곳에서 사우디 쪽이야. 이쪽에서 이제 밀농사가 시작이 됐던 거지. 그래서 여기가 밀농사를 짓는 지역이면서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먹을 것이 생겨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역의 종교가 이슬람교인데 이슬람교가 초승달을 이렇게 신성시하지. 그래서 내가 축구 경기를 보잖아. 아프리카나 또는 이 지역인데 어딘지 몰라도 갑자기 국기에 초승달이나 별이 달려 있으면 무조건 초승달과 별이 동시에 달려 있으면 또는 초승달만 있으면 별은 다른 데 있을 수 있으나 그러면 요 이슬람교 국가라고 생각하면 돼. 비옥한 초승달 지대. 여기는 이제 밀과 고기를 먹는 지역이니까 좀 다르고 여기는 알래스카 지역인데 냉대 밑에는 냉대 위에는 한대. 요쯤부터는 한대 기후에 가까워. 뭐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 멕시코 지역이잖아. 온대 지역이 대부분이긴 해. 근데 여기에 좀 산지가 있어가지고 특이 기후 나타나지만 그리고 내가 여기다가 쓰는 이유는 지구를 딱 반띵하면 여기가 적도라고 하잖아. 허리. 딱 허리인데 여기가 허리를 관통하는 이 지역이 열대 기후 지역이야. 제일 뜨거워. 하지만 해발 고도가 한 3,000m 되니까 100m당 0.5도씩 기온이 내려가거든. 대강 100m당 0.5도씩 추워져. 100m 올라갈 때마다. 그러면 한 3,000m쯤 되면 밑에 지역이 평균 온도가 30도 가까이 된다고 하면 위로 올라가면 15도쯤 되겠지. 그럼 15도쯤 되면 우리의 가장 우리를 괴롭히는 모기가 별로 없겠지. 모기도 싫어하는 날씨야. 모기도 올라가다 고산병 걸릴 수 있어. 굉장히 싫어해요, 여기. 결국에 이 지역은 항상 봄 날씨처럼 따뜻해. 물론 밤 되면 되게 추워, 여기. 그래서 판초라는 담요를 들고 다니긴 하지만 여기가 에콰도르 키토라는 도시고 요 지역들, 안데스 산맥 지역들의 고산 도시가 되게 많아. 이런 것들. 그래서 에콰도르라는 국가의 키토라는 도시란다. 알았지? 자, 그리고 이것들을 보면 어쨌든 답은 쉬운데 여기 계절풍 기후 지역이란 말이야. 계절풍 기후 지역이 A고 백야 현상. 여기
백야현상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백야현상이 뭐냐면 하루 종일 낮이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낮인데 내가 이제 그림을 좀 가져왔어. 봐봐. 그림을 좀 보면 이런 거지. 지구가 이렇게 딱 똑바로 서가지고 이렇게 똑바로 서서 이렇게 도는 게 이렇게 삐뚤어졌어, 지구가. 허리가 좀 아프구나. 삐뚤어서 이렇게 계속 도는 거야, 계속 돌고 있어요. 그러면 태양은 여기 있고 옛날에 이제 태양이 돈다 이렇게 거만한 얘기를 했지만 지구가 지금 막 열심히 돌고 있는 거야, 태양 주변에. 지구가 부한 거지, 그러니까. 뱅뱅뱅 돌아요, 뱅뱅뱅. 도는데 삐뚤어져서 도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잘 봐. 이게 나야, 이거? 얘들아, 이게 나야, 나. 알았지? 나인데, 나 이렇게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있는데, 내 정수리 쪽에 봐봐. 지금 태양의 축은 이런 축을 가지고 돌고 있지. 근데 태양은 이쪽에 있지. 태양빛을 쐬고 있는 거지. 화살은 태양빛이야. 그러면 아무리 이게 한 바퀴 돌면 하루잖아. 하루 종일 돌아도 태양이 계속 내 머리에 있는 거지. 그러면 이걸 백야현상이라고 해. 지구가 삐뚤어져서 돌기 때문에 그래. 제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그래서 물론 약간 벌건 노을이 생기는 것 같은 현상이 생기다가 또 쨍쨍 이렇게는 되지만 어쨌든 하루 종일 낮은 백야현상이 생겨. 그래서 북반구에 백야현상이 생긴다는 건 여름과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길어지는 이 고위도로 갈수록 낮과 밤의 낮과 밤의 길이 차이가 생기거든. 그래서 고위도는 낮이면 낮, 밤이면 밤 이렇게 24시간 몰빵해서 그냥 그렇게 생긴단 말이야. 어쨌든 여기가 백야현상이 생기는 곳이고, 반대로 생각하면 겨울이 되면 삐뚤어져서 이렇게 돌아. 그지? 그러면 깜깜해, 하루 종일. 극야현상이라는 게 생기는 거지. 막 이런 얘기다. 어쨌든 됐고, 그래서 고위도 지역일수록 저런 현상이 생기니까 됐고, 그 다음 디귿을 보면 연중 온화하고 일교차가 큰 고산기후는 여기다, 여기. 에콰도르 키토의 상춘기후를 얘기하는 거다. 상춘기후라는 말로 나오니까 항상 봄입니다. 상설 할인 매장 할 때 상설은 항상 있는 거잖아. 시장도 상설 시장은 항상 있는 거고, 정기 시장은 정기적으로 오는 거잖아. 5일장처럼. 어쨌든 1년 내내 15도 내외라는 걸 기억합시다. 자, 16번으로 가자. 16번을 보면, 자, 16번은 이런 얘기야. 1995년에도 우리나라에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2019년까지 진행되면서 더 많은 변화를 겪었지. 어떤 변화를 겪었냐면, 하나씩 보면, 우선 대지가 많아졌는데, 대지가 뭐야? 여기 써 있잖아. 대지는 이제 토지가 이렇게 용도가 있어, 용도가. 대지, 임야 이런 게 있거든. 임야는 산이란 뜻이야. 임야를 대지로 바꿔주면 이제 땅값이 비싸지겠지, 보통. 그지? 그런데 어쨌든 대지가 돼야 집을 지을 수 있어. 대지가 안 되면 집을 못 지어요. 여기는 농경지는 또 논을 보호하기 때문에 논에서 대지로 바뀌면 이제 땅값이 비싸지고 이런 거야. 어쨌든 대지가 있고 뭐 공장용지, 도로 이게 다 따로 있단다. 어쨌든 대지가 많아졌다는 얘기는 사람이 많이 살게 됐다는 뜻이지. 건물이 많아졌다는 뜻이니까. 또한 도로가 확충됐다는 건 사람이 많으니까 도로가 있겠지. 그래서 답은 1번이야. 1번인데 도로가 늘어나고 농경지가 줄어들고, 논과 반 얘기하는 거야. 지표의 포장 면적해서 요거 한번 써볼까? 지표의 포장 면적이라는 게 뭔 뜻이냐면 불투수 면적이 증가한 거야. 불투수. 그렇지? 그래서 비가 이렇게 내리면 땅 밑으로 스며들잖아. 산 속에서 보면. 그러니까 뭔가 물이 소용돌이 쳐서 이렇게 흘러내려가지는 않아, 일반적으로. 아주 세게 내리지 않는 한 산은 그냥 물이 스며들어. 원래 그렇게 살았잖아, 우리가. 근데 아스팔트로 탁 막으니까 마치 비닐봉지로 막은 것과 똑같이 스며들질 않으니까 어때? 물이 모여서 낮은 지역으로 싹 내려가지. 하수구 쪽으로 갔다가 낮은 지역 저지대에서 이렇게 분수처럼 뿜어 올라오는, 상수관이 잘못되면 이런 현상들이 생겨. 그래서 도시 홍수가 증가하는 거지. 그지? 서울에서도 고지대와 저지대 중에 저지대에 해당하는 목동 근처가 자꾸 침수가 많이 되는 이유가, 물론 시설을 잘 갖춰서 침수가 요새는 거의 안 되지만 어쩌다 한 번씩 정말 기록적인 폭우가 올 때는 가끔 잠기기도 해. 그러니까 도시홍수 해결을 해야 되겠지. 열섬 현상이라는 건 아스팔트가, 얘들아 아스팔트 계란 딱 깨면 해본 적은 없어? 그때 하면 자기가 치워, 니네가 치워야 돼, 네가? 알았지? 근데 하면 계란이 익을 정도로 아스팔트가 뜨겁지. 그래서 낮에 햇볕이 싹 이 새까만 색의 아스팔트가 열기를 머금어. 그리고 밤에도 그 기온을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도시가 다른 지역보다 뜨거워지는 현상이 열섬 현상이라고 한다.
이런 것들이 다 지표의 포장 면적이 증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야. 됐지? 자, 17번 볼게. 17번을 보면 기근이 뭡니까? 굶주림과 빈곤이다. 굶주림과 빈곤인데 홍수와 가뭄에서 찾는 사람들이 있지만 홍수 때문이야. 자연현상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가 굶어 죽지. 이런 게 아니란 뜻이야. 이게 미래인 교과서에 있는 건데 굉장히 많이 틀린다, 학생들이. 왜 그런지 아니? 여기만 딱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자연재해 때문이다. 이 필자는 지금 자연재해가 기근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했다. 자연재해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항상 한국말은 끝까지 봐야 돼. 끝까지 들어야 돼. 그러나 이 얘기를 언제 할지를 꼭 듣고 있어야 돼. 앞에서 도입부에서 말 탁 자르면 나쁜 사람 되잖아, 저 사람이. 그지? 뭐 네가 어쩌고 너는 이래서 단점이 많아. 그러나 너는 이런 장점이 있어. 근데 그러나 하기 전에 자르면 쓰레기 되는 거야, 쓰레기. 아무튼 왜냐하면 민주주의가 있으면 콩 한 쪽도 나눠 먹으면서 이 기근을 대응해 나갈 수 있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힘을 합치면 결국 아무리 뭐 자연재해가 와도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결국에 소통이 잘 되는 민주주의 국가가 필요하다는 거야, 이 사람은. 그래서 행복의 조건이 4개 있거든. 확대 좀 해줄게. 너네 교과서 1단원의 3번째 주제에 있어. 선생님이 주제를 얘기하는 건 교과서 한 번씩 보란 얘기야. 1단원의 3번째 주제에 행복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이 4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 우선 질 높은 정주 환경, 범죄로부터 또는 뭐 쾌적한 환경 뭐 이런 거잖아. 예전에는 집이 잘 갖춰졌고 문화센터가 잘 갖춰진 곳을 얘기했지만 지금은 생태 환경마저도 고려하는 사회가 됐으니까 그런 환경, 우리 집 근처가 좋다. 2번째, 내가 먹고 살 돈은 좀 있다. 민주주의도 있다. 이게 다 있어야 돼. 그런데 밥을 맨날 혼자 먹으면 모든 걸 다 갖췄지만 4번째, 친구들이 날 싫어해. 맨날 혼자 먹어. 같이 놀래? 싫어. 이러면 이제 갑자기 내가 배려심이 없었구나. 내가 친구에게 관용이 없었구나. 남에게 관용의 정신과 도덕적 배품이 있어야 친구들이 날 좋아해. 알았지? 꼭 잊지 마. 그래서 4가지를 다 갖춰야 행복해진단다. 그중에 여기는 3번의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거야. 민주주의를. 그지? 민주적 선거를 통해서 신속하게 대처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할 줄 아는 그런 권력기관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일이든 헤쳐나갈 수 있다. 그런데 답이 4번이지만 오바를 하면 안 돼. 오바. 얘들아, 2 팔로 이렇게 막아. 그런다고 아까 봤던 태풍을 막을 수 있어? 태풍 너 오지 마. 오면 너 가만 안 둬? 2 팔로 막아도 바람이 불지 않니? 무슨 얘기니? 자연재해를 막어? 온라인 게임을 너무 많이 한 거 아니야? 얘들아, 마법사 캐릭을 너무 많이 한 거 아니니? 말이 안 돼요. 이거 못 막어. 막을 수는 없지만 대응을 하자는 얘기지. 모든 자연재해는 자연재해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단다. 그래서 빨리빨리 대응하는 대응책을 얘기해서 디귿이 틀린 거야. 알지? 자, 그 다음 18번을 보면 18번은 문화권이라는 권리인데 이것도 어디서 나오냐면 4단원의 첫 번째 주제에 있어. 그 뒤에 보면 현대사회에 새롭게 등장하는 인권이라는 게 있단다. 한번 볼게. 현대사회에 새롭게 등장하는 인권이 5개야. 첫 번째가 잘 보이나? 확대 좀 해줄게. 현대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인권 첫 번째 주거권. 현대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거야. 주거권은 집을 뭐 이런 거 있잖아. 아파트가 많으면 뭐해? 내가 없어. 내가 나의 집이 없어. 나의. 그러니까 최저 주거 기준을 마련하고, 그지? 그래서 인간 닭장 이런 것들이 이제 홍콩 같은 데는 시드니나 이런 데 땅값 되게 비싸잖아. 커튼 치고 막 같이 사는 거야. 이런 것은 안 돼서 최저 주거 기준을 우리나라 행정부에서 어느 정도 마련을 해놨어. 그거에 맞춰서 집을 짓게끔 해놓지. 그치? 자, 그 다음에 헤비타트 운동은 우리나라 같은 발전된 국가 말고 아프리카나 개발이 안 된 국가에 집 지어주기 운동을 하고 다니는 거야. 이런 글자가 주거권하고 연결이 특히 헤비타트가 잘 안 되니까 외워줘야 돼, 이런 건. 이거는 천재교과서에 보면 지미 카터 대통령에 관련된 어떤 사례들이 나온다. 전직 대통령이 집을 지어주는 운동을 하러 다녀.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한번 하면 동참을 많이 하지. 자, 그 다음 환경권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 문화권은 청소년의 셧다운제 있잖아.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셧다운제는 문화권을 침해하는 사례다라고 이제 많이 소개가 됐어. 갑자기 12시가 됐는데 로그아웃을 시켜. 청소년이 게임 많이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 세계 1등 게이머 있지 않니? 롤인가 뭐 그런 게임이 있다면서.
너무 모순되지 않아? 그래서 내 생각에는 문화권 침해라고 얘기한 것 같아. 하나의 스포츠로 볼 수도 있는 건데. 그 다음 잊힐 권리는 나를 잊어주세요 이런 권리야. 인터넷에 나의 어떤 얘기가 이제 나의 허락 없이 막 돌면 바로 뭐 포털 사이트에 전화해서 삭제해 주세요. 그럼 삭제를 해주지. 그런데 이건 항상 알 권리랑 충돌돼. 내가 범죄자야. 그런데 삭제해 주세요. 그러면 삭제를 해줘야 되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왜냐하면 사회 안전을 위해서 기록에 남겨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들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알 권리와 잊힐 권리는 항상 시소 게임처럼 충돌이 된단다. 그래서 어떤 것을 따를지는 이제 국가의 어떤 합의에 따라 달라지겠지. 자, 그다음 안전권은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지나다니다 보면 노란색 봉고차 보지 않니? 그거는 어린이가 탔다는 뜻이야. 그런 차들은 무슨 태권도장 차나 이런 거잖아.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을 가면 빨간색도 있지만 노란색으로 벽을 많이 칠해놓는다. 그 근처에는 갑자기 농구하다 농구공만 쫓아오면서 차도까지 뛰어나오는 어린아이들이 나도 어릴 때 그랬고 너희도 그랬을 거야 분명히. 그래서 옐로 카펫이 뭐냐면 카페트처럼 초등학교 앞에 신호등이 있으면 거기다 딱 노란색으로. 노란색이 진짜 밤에도 잘 보이거든. 착 칠해놓으면 병아리 색깔이잖아. 아장아장 병아리 색깔이니까 아 여기는 좀 속도를 낮춰야 되겠다. 인간이 만든 재해로부터 안전할 권리고 또는 지진, 그지? 지진이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안전권을 보장해주는 측면으로 스마트 재난관리 시스템이라고 문자 같은 거 막 보내줘. 뭐 지진 나면은 지금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런 거. 자, 어쨌든 답은 1번이야, 1번. 나머지 것들은 뭐 설명해서 다 대체를 했으니까 필요 없는 얘기 같아. 자, 넘어가자. 19번을 보면 19번은 이건 사막화 방지에 관련된 얘기인데 사막화는 특히 여기서 많이 생겨. 우리도 이제 중국에서 사막화가 되기 때문에 물론 사막화가 원인일 수도 있고 다른 것이 원인일 수도 있지만 미세먼지가 많이 넘어온단 말이야. 몽골 쪽에서 올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문제란 얘기지.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아프리카 지역은 좀 이렇게 골치가 아픈 이유가 뭐냐면 사하라 사막이라고 있어. 엄청 큰 사막인데 이 지역은 아열대 고압대라는 건조한 기압대가 1년 내내 있기 때문에 사막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는 있어. 근데 이 지역이 계속 넓어진다, 밑으로. 밑으로 계속 모래가 싹 휩쓸면 식물들이 광합성이 안 돼. 모래가 그냥 덮어버리니까. 그러면 다 죽어. 그럼 식물이 죽으면 거기에 있는 미생물과 동물이 다 죽을 거 아니야. 계속 모래바람이 뒤덮어서 계속 사막이 커지는 현상이야. 거기에 또 사막이 돼서 또 이렇게 되고. 이 사하라 사막 남쪽 가장자리라는 뜻의 사헬지대인데 북쪽이 아니라 남쪽이야. 북쪽은 지중해 바다다 얘들아. 그래서 이 지역을 방지하기 위해 사막화 방지협약인데 어디 있는지 내가 앞에서 보여줄게. 아까 전에 내가 여기다가 이걸 혹시 찾았는가? 내가 사하라 사막을 여기다 살짝 그려놨어. 미니어처처럼 하나 그려놨단다. 사하라 사막이 15번 문제 있어. 여기가 이제 사하라 사막이고 밑에 여기가 계속 넓어진다는 뜻이야. 물론 보이기 위해서 그러지만 조금 더 위에 있어. 아무튼 적도까지는 아닌데 적도는 열대 우림 기후고 밑으로 넓어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야. 이것을 막기 위해서 사막화 방지 협약이라는 걸 채택했단다. 어쨌든 사막화와 관련된 얘기니까 답은 5번인데 이 문제의 의도가 무엇이냐? 이 물질 이름 좀 외웠으면 좋겠다.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비상교과서나 이런 걸 보면 산성비에 대해 자세히 나오는데 이거는 산성비에 관련된 얘기야. 산성비. 황이 성량이야, 성량. 그지? 질소산화물 이거는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많이 생겨. 그지? 그래서 매연이 쭉 올라가면 비를 맞으면 그 유럽에 있는 조각상들이 분명히 눈, 코, 입을 조각했을 거 아니야? 없어. 오징어 게임 교관처럼 내 얼굴이 없어, 여기가. 왜 그래? 부식돼서 그래, 쇠가. 부식돼서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때문에 산성비가 되고 정말 끔찍하게 비 맞으면 여기 머리 빠지지 않니 이거? 정말 끔찍하다. 아무튼 나에게도 아무튼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 산성비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연기와 안개 이게 스모그 현상 이런 것들도 비슷한 얘기고. 자 4번 봐. 염화플로리나탄소는 뭐냐면 오존층 파괴 물질들인데 우리가 지구가 보호막이 있어. 보호막이 있는데 그 보호막이 오존이야. 오존이 자외선을 딱 어느 정도 걸러준단 말이야. 아예 안 들어오는 건 아닌데 자외선을 걸러주는 쉴드야. 쉴드인데 거기에 쉴드가 하나 구멍 났어.
남극과 북극에 구멍이 나버린 거네. 그러면 이제 선글라스가 없으면 가면 자외선은 정말 이게 시력도 나쁘게 만들 수 있고 피부에 선크림 안 바르면 정말 난리나. 그지? 그런 것처럼 오존층이 약해지니까 오존층을 지금 있는 만큼이라도 유지하자 이런 이제 오존층 보호 협약이 생긴 거야. 그래서 몬트리올 의정서라는 게 생겼다. 그렇지? 이게 염화플루오르탄소가 스프레이 칙 뿌리면 그거야. 아무리 모기가 밉다고 F킬러 적당히 뿌려라 얘들아. 그렇지? 오존층을 지금 갉아먹고 있는 거야 우리는. 자, 그런 얘기다. 답은 5번이고 20번 볼게. 20번은 아까 말했듯이 우리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잊힐 권리가 필요하지만 때로는 전 국민이 알아야 될 알 권리가 필요할 때도 있어. 그지? 흉악범죄자의 얼굴을 계속 모자이크를 하는 것도 안 좋잖아. 그래서 그냥 간혹 예외적으로 신상을 이렇게 공개하는 경우도 있지. 연쇄살인마나 이런 사람들이 잡히면 알 권리. 자, 이래서 답이 4번이지만 모든 권한이 다 자기에게 있다 이런 것이 알 권리가 아니지. 알 권리는 자기가 아니라 국가가 어느 정도 이 사람의 신상을 공개해도 된다 이런 논리이기 때문에 밑에 건 좀 안 맞아. 그렇지? 답은 기억민 디귿으로 고르면 될 것 같아. 자, 어쨌든 이 모의고사에 대한 해설을 했고 선생님은 아무리 모의고사 강의를 해도 정말 학생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고 싶은 마음에 준비를 많이 해갖고 온단다. 너희 내신과 관련 있는 부분을 콕콕 집어서 얘기했으니까 아마 내신에 큰 도움 될 거라 생각해. 여기까지 할게. 고생했어.